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형 선박 조종사 해기사 2017년 제2회차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기사 2017년 기출문제 먼저 항해 1번. 전침로가 70도이고 그 지점에서 편차가 서경 9도, 자차가 동경 6도일 때 정침해야 할 나침로는, 이런 문제는 W, 그러니까 서경이 붙었을 때는 서경이 붙었을 때는 무조건 더하고, 동경 E가 붙어 있을 때는 무조건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경 원더풀 같은 긍정적인 단어죠. W 더하면 되고, E는 앵꼬니 에러니 해서 부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E는 빼고 W는 더하고, 그래서 70도에서 9를 더하고 6을 빼면 73도가 되지요. 정답입니다. 2번. 자기 컴퍼스 볼의 구조에 대한 아래 그림에서 기역은 자기 컴퍼스 제일 중심의 제일 가운데 위에 꼭지점 하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섀도우 핀 꽂이입니다. 3번. 진북과 자북의 차이는, 이거는 편차입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북과 자북의 편차는 자북의 차이는 편차. 4번. 전원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계기는 선속계입니다. 선속계. 5번. 해상에서 자차 수정 작업 시 개양하는 기류 신호는 OQ기입니다. 자차 수정 작업은 OQ기. O기는 익수 작업할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그리고 NC기는 조난당했을 때, VE기는 방역 중일 때입니다. OQ기는 자차 수정 작업 시입니다. 6번. 전자식 선속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도체, 기전력, 자기장 다 전자식 선속계하고 관련이 있는데 초음파는 관련이 없습니다. 초음파는 도플러 선속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7번. 선박의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을 때만 응답 전파를 발사하는 전파 표지는 레이콘입니다. 레이콘입니다. 추가 해설 좀 볼까요? 레이콘은 선박의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 신호를 받을 때 자동으로 응답해서 식별 가능한 신호를 발사하는 전파 표지 시설을 말합니다. 8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고립장애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고립장애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A. 이 표지의 주인은 가항수역이나 암초나 침선 등 고립된 장애물의 위치 위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고립장애 표지, 고립된 장애물의 위치 위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9번. 파도가 심한 곳에서 레이더 화면의 중심 부분에 있는 소형 어선을 탐지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것은, 이건 해면 반사 억제기입니다. 해면 반사 억제기. 10번. 상대 운동 표시 방식 레이더 화면에서 본선을 추월하고 있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단 본선 속도는 현재 12노트이고 화면상 탐지 범위는 12마일이다. 그림에서 본선을 추월하고 있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C 선박이 본선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C 선박이 뒤에서 앞으로, 요 C 선박이 정답입니다. 11번. 수심을 모르는 위험한 침선을 나타내는 해도 도식은, 정답은 나입니다. 나. 수심을 모르는 위험한 침선은 나입니다. 나.
실선 타원형 원에 가는 실선에 가로 실선 하나에 세로 실선 3개 가운데 그어져 있습니다. 요게 수심을 모르는 위험한 침선입니다. 그 밑에 A의 경우에 가로 실선 하나에 세로로 실선 3개 그어져 있는 거는 침선인데 위험하지 않은 침선을 말합니다. 12번 점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경도를 나타내는 눈금의 길이와 같다. 요 A가 정답입니다. 틀렸죠. 항정선이 직선으로 표시된다. 경위도에 의한 위치 표시는 직교좌표이다. 두 지점 간 진방위는 두 지점의 연결선과 좌우선과의 교각이다. 모두 맞는데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경도를 나타내는 눈금의 길이와 같다. 이건 틀렸습니다. 잠시 해설을 보면요. 점장도에서 두 지점 간의 거리는 두 지점과 가까운 위도를 나타내는 눈금의 길이로 측정한다. 13번 해도의 나침도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진북, 자북, 편차의 연변화율 다 표시되어 있는데 자차의 연변화율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항상 나침도에서 확인하면은 진북과 자북 사이에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편차의 연변화율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차는 아닙니다. 14번 가장 축척이 큰 해도는 어느 것인가? 축척이 가장 큰 해도는 항박도입니다. 항박도. 15번 조석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립해양조사원은 외국 항조석표는 발행하지 않는다. 요게 틀렸습니다. 태평양이나 인도양 쪽의 조석표도 같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16번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선의 측정에 도움을 주는 야간 음향 무선 표지가 상세하게 수록된 것은 등대표입니다. 등대표. 17번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만, 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치하는 분호 등은 정답은 4. 지향등입니다. 지향등. 해설 볼까요? 도등은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만 입구 등에서 항로의 연장선 위에 높고 낮은 2 내지 3개의 등화를 앞뒤로 설치하여 중시선에 의하여 선박을 인도하는 등이다. 조사등은 풍랑이나 조류 때문에 등부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모래기둥이나 암초 등이 있는 위험한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등대가 있는 경우 그 등대에서 강력한 투광기를 설치해서 그 위험한 지역을 유색등, 주로 홍색인데 유색등으로 비추어 위험을 표시하는 등화를 말한다. 그게 조사등이다. 조사등입니다. 호광등, 꺼지는 일이 없이 색깔이 다른 종류의 빛을 교대로 내는 등입니다. 대개는 홍백 또는 녹백인데 꺼지는 일이 없이 색깔이 다른 종류의 빛을 교대로 내는 등을 호광등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도등,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만 입구 등에서 항로의 연장선 위에 높고 낮은 2 내지 3개의 등화를 앞뒤로 설치하여 중시선에 의해서 선박을 인도하는 등이다. 18번
전파의 반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부표, 등표 등에 설치하는 경금속으로 된 반사판은 레이더 리플렉터입니다. 레이더 리플렉터. 19번 레이더 트랜스폰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송신 내용에 부호화된 식별신호 및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레이더 트랜스폰더, 송신 내용에 부호화된 식별신호 및 데이터가 들어있다. 추가 해설을 보면요. 레이더 트랜스폰더, 레이더 반사파를 강하게 하고 방위와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레이콘과 유사하나 정확한 질문을 받거나 송신이 국부명령으로 이루어질 때 다른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송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레이콘과 구별된다. 송신 내용에는 부호화된 식별신호 및 데이터가 들어있으며 이것이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다. 이게 레이더 트랜스폰더입니다. 레이더 트랜스폰더. 20번 좁은 수로 또는 항만에서 두 개의 전파를 발사하여 중앙의 폭은 좁은 폭에서 겹쳐서 장음이 들리도록 한다. 선박이 항로상에 있으면 연소음이 들리고 항로에서 좌우로 멀어지면 단소음이 들리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표지는 유도 비컨입니다. 유도 비컨. 21번 지표 부근의 수증기가 응결 또는 결빙하여 물방울 또는 얼음 입자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는 안개입니다. 안개. 22번 일기도상 아래의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잠시 이거는 그림을 보고 한 번은 좀 익혀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부분은 그 구름의 상태, 맑은지 흐린지 그 구름의 상태를 나타내고 이 부분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요거 깃대라 하는데 요거는 풍향, 바람의 방향, 깃인데 풍향, 바람의 방향, 요거는 깃대인데 바람의 세기입니다. 요게 맑고 구름이 조금 있고 흐리고 구름이 많다. 요 부분이지요. 그리고 뭐 비가 오거나 소나기가 오거나 요 부분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을 보신 대로 이 그림은 흐린 상황에서 흐린 날씨에 비가 오고 있고 북서풍이 불고 바람은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23번 기상도의 종류와 내용을 나타내는 기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A는 해석도, F는 예상도, S는 지상 자료, U는 불명확한 자료가 아니고 고층 자료입니다. 고층 자료. 정답은 U. 불명확한 자료다. 이게 틀렸습니다. 24번 항행 계획을 수립할 때 구별하는 지역별 항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왕복 항로. 이건 지역별 항로의 종류가 아닙니다. 25번 수심이 얕은 위험한 곳을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등심선을 위험구역의 한계로 표시하는 것은 요거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수심이 얕은 위험한 곳으로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등심선을 위험구역의 한계로 표시하는 것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다음 운용의 1번 상갑판 부근의 선측 상부가 바깥쪽으로 9분 정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는 정답은 플레어입니다. 그런데 잠시 해설 좀 볼까요? 현호는 선수에서 선미에 이르는 상갑판의 만곡을 의미한다. 휘어진 곡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캠버는 갑판 중앙부는 양현의 현측보다, 그러니까 양쪽
양쪽 바깥쪽보다 높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중심이 양쪽 바깥쪽보다 높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높이 차를 캠버라 한다. 텀블홈, 상갑한 부근의 선측 상부가 안쪽으로 굽은 정도를 말한다. 잠깐만요. 그림 좀 보실게요. 그림을 좀 과장되게 그렸는데요. 플레어라는 거는 그 상갑한 쪽으로 나올수록 밖으로 벌어진 걸 얘기하고, 텀블홈은 위쪽이 조금 좁게 들어간 구조를 얘기합니다.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 그래서 텀블홈은 상갑한 부근의 선측 상부가 안쪽으로 굽은 정도를 말하고요. 플레어는 상갑한 부근의 선측 상부가 바깥쪽으로 굽은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플레어죠. 2번, 갑판보의 양 끝을 지지하여 갑판 위의 무게를 지지하고 외력에 의해서 선측 외판이 변형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은 늑골입니다. 늑골. 3번, 목조 간판의 틈 메우기에 쓰이는 황백색의 반고체는 이게 퍼티입니다. 퍼티. 목조 간판의 틈 메우기에 쓰이는 황백색의 반고체는 퍼티. 아래 그림에서 기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흘수에서부터 상갑판까지 높이네요. 흘수에서 상갑판까지 높이. 이걸 건현이라고 합니다. 건현. 5번, 현재 선박 건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체의 재료는 강철입니다. 강철. 다음 중 흘수표가 표시되는 선체 위치는 선수와 선미의 외관입니다. 선수와 선미의 외관. 7번, 휴대식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안전핀을 뽑는다, 혼을 뽑아 불이 난 곳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준다, 불이 난 곳으로 뿜는다. 요 순서가 정답입니다. 8번, 수압으로 작동되어 구멍된 목을 본선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장치는 자동 이탈 장치입니다. 9번, 철과산 같은 출혈로 마치 모래 사이로 스며들듯 서서히 흘러나오는 출혈은 모세혈관 출혈입니다. 다음 중 필요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중력이 높아진다. 틀렸죠. 12번, 초단파 무선 설비 VHF로 조난 경보가 수신되었을 때 처리 절차 중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VHF 초단파 채널 16번을 청취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초단파 무선 설비로 조난 경보가 잘못 발신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선 전화로 취소 통보를 발신해야 합니다. 13번, 본선은 동해호이다. 초단파 무선 설비로 부산항 관제실과 교신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가? 부산항 관제실이면 항무부산입니다. 그러니까 항무부산, 여기는 동해호, 감도 있습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14번,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 설비 EPIRB로 조난 신호가 잘못 발신되었을 때 연락해야 하는 곳은 수색구조조정본부입니다. 15번, 타판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정횡 방향의 분력은, 먼저 그림 보시면 타각을 주게 되면 타를 중심으로 해서 90도의 직압력이 생깁니다. 90도. 그래서 90도기 때문에 직압력이라 부르는 겁니다. 90도. 그런데 그 직압력을 중심으로 선수미 방향으로 항력이 생기고, 그 항력의 90도, 즉 선수 방향으로
선수 방향으로 정횡 방향으로 양력이 발생합니다. 양력. 그러니까 가운데가 지갑력, 위에가 선수 방향의 정횡 방향이 양력, 그 다음에 선미 방향이 항력,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양력 때문에 배가 회전하게 됩니다. 여기 정답은 타판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정횡 방향의 불력은 양력입니다. 양력. 16번 일정한 침로를 항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화물선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성능은 침로 안정성입니다. 17번 선박이 항진 중에 타각을 주었을 때 타판의 표면에 작용하는 물의 점성에 의한 힘은 이건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선체의 뚱뚱한 정도를 나타낸 것은 이건 방형계수입니다. 방형계수. 방형계수가 높으면 회전력이 좋고 방형계수가 낮으면 회전력이 나쁩니다. 19번 전타를 시작한 최초의 위치에서 최종 선회 지름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원침로상에서 잰 거리는 리치입니다. 리치. 전타를 시작한 최초의 위치에서 최종 선회 지름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원침로상에서 잰 거리를 리치라 합니다. 리치. 잠시 해설을 보면요. 킥이란 선체는 선회 초기에 원침로로부터 타각을 준 반대 방향으로 약간 벗어나는데 이러한 원침로상에서 횡방향으로 벗어난 거리를 킥이라고 합니다. 킥. 다음에 선회경. 전타 후 선수가 원침로로부터 180도 회두하였을 때 원침로에서 횡 이동한 거리를 선회지름 또는 선회경이라 한다. 선회경, 전타 후 선수가 원침로로부터 180도 회두하였을 때 원침로에서 횡 이동한 거리를 선회지름 또는 선회경이라 한다. 신침로 거리, 전타에서 위치한 신구침로의 교차점에서 원침로상에서 잰 거리를 말한다. 신침로 거리, 전타한 위치에서 신구침로의 교차점까지 원침로상에서 잰 거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19번은 전타를 시작한 최초의 위치에서 최종 선회 지름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원침로상에서 잰 거리를 리치라 합니다. 리치. 전타를 시작한 최초의 위치에서 최종 선회 지름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원침로상에서 잰 거리는 리치이다. 리치. 20번 전진속력으로 항진 중에 기관을 후진으로 전속하였을 때 선체가 정지할 때까지의 타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요거는 반전타력이라 합니다. 반전타력. 전진속력으로 항진 중인 기관을 후진 전속으로 하였을 때 선체가 정지할 때까지의 타력을 반전타력이라 한다. 잠시 해설 보면요. 발동타력이란 정지 중인 선박에서 기관을 전진전속하고 전진전속으로 발동하고 나서 실제로 전속이 될 때까지의 타력을 발동타력이라 한다. 정지타력. 전진 중에 선박의 기관을 정지했을 때 실제로 선체가 정지할 때까지의 타력을 정지타력이라 한다. 회두타력. 타격을 주어서 일정 각도로 회두하는데 요하는 시간, 진출 거리, 각 변위량 등으로 나타낸다. 회두타력. 그래서 선박을 전진속력으로 항진 중에 기관을 후진 전속으로 했을 때 선체가 정지할 때까지의 타력을 반전타력이라 합니다. 21번 선박이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경사할 때
저항 또는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은 복원력입니다. 복원력. 22번 선체 운동을 나타낸 그림에서 1번은 선체가 서 있을 때 좌로 기울었다,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반복하는 건데, 이거는 횡동요입니다. 횡동요. 참고로 선체가 앞부분이 들렸다가 내려갔다 들렸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것을 종동요라 합니다. 종동요. 그리고 앞부분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선수동요라 합니다. 선수동요. 23번 액체가 탱크 내에 가득 차 있지 않을 경우 선체 동요 시 복원력의 변화로 오른 것은 복원력은 감소합니다. 액체가 탱크 내에 가득 차 있지 않을 경우 선체가 그 좌우로 기울어지고 막 움직일 때마다 안에서 액체가 덩달아 막 움직이면서 그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가 탱크 내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복원력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복원력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24번 좌초된 직후 자력으로 2초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조치로 옳은 것은 선체를 현재 위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다.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게 더 이상 파손을 막기 위해서 선체를 일단 고정시켜야 됩니다. 25번 선박의 침몰 방지를 위해서 선체를 해안에 고의적으로 얹히는 것은 이거를 임의 좌주라 합니다. 임의 좌주. 다음 기관입니다. 1번 다음 내용은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어느 행정을 설명하는 것인가? 연소가스의 팽창으로 피스톤이 하강한다. 이거는 폭발 행정, 즉 작동 행정 얘기합니다. 작동 행정이죠. 2번 디젤 기관의 연료유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섬프 탱크입니다. 섬프 탱크. 섬프 탱크가 무엇이냐 하면 기관이 각부로부터 흘러내리는 윤활유를 모이게 하는 동시에 윤활유 저장 탱크의 역할도 하는 그런 탱크를 섬프 탱크라 합니다. 3번 디젤 기관에 윤활유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이거는 마찰을 감소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 윤활유 온도 상승 원인이 아닌 것은 윤활유의 온도 상승 원인이 아닌 것은 윤활유 냉각기 냉각수 온도가 낮은 경우, 이거는 원인이 아니겠죠. 5번 디젤 기관에서 연소실을 형성하는 부품이 아닌 것은 커넥팅 로드네. 커넥팅 로드는 연소실에 있는 게 아니죠. 6번 선박용 추진기관의 동력 전달 계통이 아닌 것은 과급기는 동력 전달 계통이 아닙니다. 7번 동일 기관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출력은 이거는 도시마력입니다. 도시마력. 지시마력이라고도 하는 도시마력. 이 도시마력은 실린더 쪽에서 측정하는 마력인데 잠시 해설 좀 보겠습니다. 도시마력,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 등 왕복형 기관의 실린더에 연결한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서 구한 인디케이터 선도에서 측정한 마력으로 지시마력이라고도 한다. 제동마력, 내연기관 등에서 실제로 기관에 이용되는 마력이다. 전달마력, 프로펠러에 실제로 공급되는 마력으로 프로펠러 마력이라고도 한다. 유효마력, 선박이 물과 공기의 저항을 극복하고 어떤 속력으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마력이다. 그래서 7번에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출력은 도시마력입니다. 도시마력. 8번 해수 윤활식 선미관에서 리그넘바이트의 주된 역할은 베어링 역할입니다. 베어링 역할. 해설 좀 보겠습니다. 리그넘바이트는 유착목이라고도 하며 이게 밀도가 높고 무게도
무겁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나무가. 그래서 이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리그넘 바이티. 추진기 축이 선체를 관통하는 곳에 장비되는 것으로 선내에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막고, 추진기 축에 대해서는 베어링 역할을 한다. 리그넘 바이티에는 많은 홈을 만들어 선 외로부터 해수가 이 홈을 통해 들어와 윤활작용과 냉각작용을 한다. 선미관의 선수 쪽은 그리스 패킹을 넣은 스토핑 박스를 만들어 누수를 막는다. 이게 리그넘 바이티란 나무 재질로 된 리그넘 바이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넘 바이트의 주된 역할은 베어링 역할입니다. 베어링 역할. 해수 윤활식 선미관의 베어링 역할. 9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크랭크축이 1분간 회전하는 수를 매분 회전수라 한다. 매분 회전수라 합니다. 10번 디젤 기관에 설치되는 평형추의 설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방지, 원활한 회전, 메인 베어링, 마찰 감소 다 맞죠? 프로펠러 균열 방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형추하고는. 11번 디젤 기관에서 운전 중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운전 중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크랭크실 내부 검사, 이건 운전 중에 확인 못하죠. 12번 디젤 기관에서 과부하 운전이란 어떠한 상태인가? 정격 출력 이상의 출력으로 운전하는 상태다. 이게 과부하 운전입니다. 13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와 실린더 헤드 사이의 가스킷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게 잠바가스켓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이게 구리입니다. 구리. 14번 디젤 기관에서 피스톤 링을 피스톤에 조립할 경우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링의 절구틈이 모두 같은 방향이 되도록 한다. 같은 방향이 되면 안 되겠죠. 15번 전기기기의 절연시험이란 무엇인가? 선로와 비선로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6번 440V 교류를 220V의 교류 전기로 낮추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변압기입니다. 17번 전기를 띤 물체를 무엇이라는가? 대전체라 합니다. 대전체. 18번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을 차단하는 밸브는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19번 원심 펌프의 속 부품은 임펠러입니다. 임펠러. 전동기의 기동반에 설치되는 표시등이 아닌 것은 병렬등. 이거는 전동기 기동반에 설치되는 표시등이 아닙니다. 병렬등 이건 아닙니다. 21번 운전 중인 디젤 기관에서 메인 베어링의 발열이 심할 때 응급조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활유를 공급하면서 기관을 서서히 정지시킨다. 이게 정답입니다. 22번 운전 중인 디젤 기관에서 어느 한 실린더의 배기 온도가 상승한 경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배기 밸브의 누설이 정답입니다. 23번 운전 중인 디젤 기관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운전 중인 디젤 기관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수 온도가 급감했을 때, 이거는 정지시켜야 할 때 경우는 아니죠. 점검 사항이겠죠. 24번 다음 연료 중 색깔이 가장 검은 것은 C 중유로 하는 벙커 CU가 가장 색깔이 검습니다. 25번 연료유의 부피 단위로 오른 것은, 킬로리터입니다. 킬로리터. 이게 부피죠.
다음 법규입니다. 1번 해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기 안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이 울려야 하는 기적신호는 제한된 시기 안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이 울려야 하는 기적신호는 장음 1회, 단음 2회입니다. 추가 해설 보면요. 제한된 시기 안에서의 음향신호,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범선,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을 끌고 있거나 밀고 있는 선박은 2분을 넘지 않은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 즉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 장단단을 울려야 한다. 2번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이 아닌 것은 조타기 고장으로 수리 중인 선박은 조종제한선이 아니죠. 3번 해사안전법상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한 조치는 속력을 줄이는 거죠. 4번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음과 단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음은 약 1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입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장음은 4에서 6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입니다. 4에서 6초 장음. 5번 해사안전법상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고속여객선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합니다. 15노트입니다. 16번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해사안전법상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 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도 거대선 또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가까이에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사안전법상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 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도 거대선 또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가까이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대선 예인 작업이 정답입니다. 7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해사안전법상 두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우현 쪽에 있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진로를 피해야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현과 선수입니다. 우현과 선수 방향.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선수 방향으로 횡단해서 아니 되는 경우는 모든 경우가 그렇죠. 두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8번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진로를 피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은 수상항공기입니다. 9번 해사안전법상 135도 범위의 수평의 호를 비추는 흰색 등은 요건 선미등입니다. 선미등. 10번 해사안전법상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면 예인 작업에 종사하는 동력선이 표시해야 하는 형상물은 마름목걸 형상물 1개입니다. 예인선 길이가 200m 초과하면 동력선은
마른 목골 형상물 1개를 표시해야 됩니다. 11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해사안전법상 조종불능선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종불능선은 붉은색 전주등 2개입니다. 12번 해사안전법상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 다른 선박의 동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울리는 의문의 신호는 이거는 단흠 5회 이상입니다. 단흠 5회 이상. 짧은 단흠 5회 이상입니다. 13번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등화 중 정선미 쪽에서 보이는 등화는 예선등입니다. 예선등. 다른 말로 선미등이라고도 부르는 예선등입니다. 14번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길이 20m 미만의 범선이 현등과 선미등을 대신해서 표시할 수 있는 등화는 삼색등입니다. 삼색등. 15번 해사안전법상 통항분리 제도에서의 항행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통항로와 작은 각도로 횡단한다. 통항로와 거의 90도 정도 각도로 횡단해야 됩니다. 16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km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유된다. 10km입니다. 10km. 17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개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20톤 이상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부두 부근의 수역에 정박 또는 정류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 정박 또는 정류하는 경우 5톤 미만이라도 정박이나 정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부두 부근의 수역에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법으로 옳은 것은 다른 선박과 무역항의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항법으로 옳은 것은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한다가 옳습니다.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한다. 20번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출 수 있는 장소는 정박지죠. 정박지. 21번 법률상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항행할 때 선박의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의 정의는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수로이다. 이게 항로의 정의입니다. 23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분뇨 기록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어획한 물고기입니다. 어획한 물고기.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배출된 장소나 배출한 선박명이나 배출된 일자와 시간은 신고해야 되는데 오염물질의 적재한 장소는 신고할 사항 아닙니다. 이상으로
해기사 소형 선박 기출문제 2017년 2회차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다음 3회차 이어집니다.